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대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닌 각수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면은 다들 이분 찾죠. 네. 한문도 교수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설 어떻게 보내시고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저는 설이면 늘 그냥 조용히 서울에서 세상이 차도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도 요만큼만 서울에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참 부동산 전문하시니까 또 사람 수가 너무 또 빠지면 서울의 집값이 또 걱정이겠네요. 하여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현 교수님 하시는 방송 들으시면서 설 연휴 동안에 앞으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또 한국의 부동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방송 들으시면 첨참하게 한번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둘이 다 지금 미국 가 있죠?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로만. 예, 우리 큰딸을 교수님께서 인턴을 시켜주셔가지고 하나투자금융 거기 경제연구소 소장 예. 원장하실 때 그래서 제 따님을 알고 계십니다. 아주 예. 이쁘고 훌륭한 딸. 네. 아닙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은 일단 먼저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 토백입니다. 토백이라서 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설 때 이렇게 교통지구가 아직 못 봐가지고 약간 미안한 마음도 한편은 있고 그래서 일부러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결론은 이제 민족 명절이 되면 일단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이제 회복 국면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갑진년에는 다들 부자 되시기를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한 교수님하고 공저도 같이 냈었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그때 네. 저 얼굴도 못 뵀었어요. 출판사에서 궁금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작년에 너무 좋았었는데 네, 그렇죠. 올 1월에도 고용지표 보니까 그럼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미국 경제 올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재선이 될까라고 하는 이슈 같아요. 근데 미국 47대 대통령 역사 중에서 이렇게 퐁당해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2대 대통령, 제 기억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대통령 되고 23대 안 됐다가 24대 때 다시 당선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을 90%로 놓고 계시는데 저는 한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게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미국이 재정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후티족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바이든의 인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당장 빠르게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아주 잘 순항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가 좀 더 구체적인 연착륙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법적인 이슈가 존재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노믹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미국 경제는 조금 더 연착륙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려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도 매기고 한국에서 미군 철수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수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IMF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2%대 초중반대로 이렇게 놓고 있고 실업률이 말씀하신 대로 3.7% 그대로 가져가는 걸 봐서는 단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은 당장이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흐름이 긍정적인 신호인데 숨어있는 지연내관이라 그럴까요?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한문두 교수님도 계시지만 부동산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하고 임대업자들이 여전히 지금은 좀 곤란을 겪고 있어서 이쪽과 관련된 지방은행들
NYCB 은행도 약간 네, 지금 뭐 네. 부도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만 잘 피해 나가면 미국 경제는 아마 전반적인 리더십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왕에 저 부동산 이야기가 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최근에 저 미국 집값 그 케이스 실러 뭐 20대 네, 도시 지수, 뭐 네. 이런 주택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맞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미국 집값은.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 실러 지수는 이제 다 높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서울하고 이렇게 수도권하고 좀 네. 차별화가 좀 벌어지잖아요. 예. 미국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그 케이서 씨를 말씀하신 지수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지속성을 갖냐 마냐의 부분인데 지금 신축 공급이 좀 줄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모기지 금리를 저렴한 금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집을 예. 안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신축이 많이 나오고 들어가는 수요가 미스매치,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을 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텐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힘들다 보니까 신축 공급이 그동안 좀 계속 줄었어요. 줄었다가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최근 정황은 어떠냐면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수요가 좀 받쳐줘서 예. 집을 또 많이 지었는데 조금 이제 줄었다가 조금 지었는데 요 집들이 좀 안 팔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지금 갑자기 지은 집들 그 빌더라 그러죠. 건설업자. 미국은 아시죠? 뭐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지역의 어떤 형태로 그 네. 단독주택들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캘리포니아 예를 주의를 들면 예. 캘리포니아 주위에 이제 많이 지었어요. 예. 요번에 이제 가격이 받쳐주니까 지었는데 얘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이것까지 팔아줘야 이제 계속 갈 텐데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좀 주거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 탈 서울 하듯이 예. 여기서 약간 탈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탈 뉴욕 이런 게 좀 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예. 그러면서 그 빌더들이 지은 집값이 만약에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한 지금 80원, 83원 이 정도에 지금 아, 커팅이 됐어요. 예. 다우닝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 봐야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그 CMBS 상업용은 예. 뭐 아직도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리스크가 계속 수면 아래에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아직은 약간은 아까 말씀 주신 교수님 말씀 주신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같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약간 그런 좀 조짐들이 하나하나 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점은. 예. 보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금 한문도 교수님 지적하신 게 왜 중요하냐면 네.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 경제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는 건 미국 가게가 돈을 써야 되는데 예. 네, 네.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가 집값이 오르면 예. 그 오른 만큼을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소비 지출로 써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 5천을 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이자가 변동이 없을 때는 예. 그 작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5천만 원을 빼내서 대출을 받아서 예. 다시 제가 소비로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렇게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제가 미국 경제인데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국 가계에 풀려 있는 돈이 한 4조 달러 정도가 예.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남아 있는 게 예.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다시 이제 그 연기를 해줬는데 예. 다시 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 이제 가게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르는 거는 다시 말하면 비용 측면에서 이자 비용이 증가돼 가지고 나가고 있는 부분을 상쇄하거나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은행에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그거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부담이 되거나 떨어질 쯤에 대해서 금리가 떨어져 주면 네. 이제 미국 가정이나 이런 그 가게에서의 소비가 예. 어느 정도 유지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네. 보고 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채권을 팔지 않습니까? 예. 채권을 중국이 팔아버리니까 예. 상당히 미국은 당혹스러웠는데 그걸 일본이 대신 사주니까 예. 국가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채권을 사줘야지만 그 채권을 판 돈으로 정부 지출을 하고 부채를 어느 정도 갚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었었는데 중국이 한 1조 3천억을 들고 있다가 8천억까지 5천억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일본이 또 다시 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게 쪽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 지출이나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반을 가져가는데 단 문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촌에 새로 지었는 그런 집 가격들이 예.
지금 경제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맞죠. 69%가 그 어마어마하죠. 실질 GDP 그렇죠. 예. 우리 저 각 박사님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네. 미국에서 좀 공무원도 하셨어요. 아, 그 진짜예요? 그래서 미국 사정은 누구보다 아닙니다. 아. 미국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아, 2000년대 미국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좀 일하시는 게 좀 편하신가요? 저보고 제가 교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공무원도 했었고 미국 공무원. 네. 그다음에 기업체의 연구원도 했었고요. 일반 기업체의 간부도 임원도 했었습니다. 아, 네.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미국 공무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도.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 5시 이후에 남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칼퇴근. 그렇습니까? 칼퇴근. 아, 네. 그 다음에 8시간 일을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면 네. 저한테 그 시클리브라고 하는데 아파서 휴가를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베케이션 리브라고 해서 일반 월차 휴가. 아, 이게 4.5시간씩 만들어져요. 네. 그거를 1년 동안 집합을 시키면 한 120시간이 됩니다. 그럼 120시간을 8로 나누면은 보름 정도는 제가 휴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좋네요. 이제 그런 베네핏에다가 그 다음에 연금 제도가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금을 따지고 다 따지면 미국 공무원 하는 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 장단기 금리차가 그렇죠. 역전되고 예, 경기 침체가 예. 온다. 근데 작년에도 좋았거든. 올해도 경기 침체 안 올까요? 교수님도 말씀을 지난해부터 제가 예 경기에서 많이 매번 아니요 매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딱 믿는 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100% 확률로 경기가 둔화되더라 1년 뒤에. 예, 예. 이거는 뭐 세계 경제 통계를 계속 추적을 해와도 변함없는 확률이 100%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둔화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교수님 옛날에 좀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저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 둔화가 오는 시점이 이제 올 1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상보다도 미국 경제 둔화라고 하는, 이제 둔화의 정의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불황이 있고 공황이 있고 대불황이 있고 대공황이 있고 침체가 있고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둔화라는 게 L자형인지 아니면 욕조 형태의 밑바닥이 넓은 건지 아니면 U자형인지 V자는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L자형일 거다 또는 이제 욕조 형태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마 욕조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1990년도에 다우 지수, 제가 다우 지수의 연평균치를 쭉 플라팅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다우 지수를 플라팅을 하면 1990년이 변곡점입니다. J 커브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왜 그때가 시작되었냐 그러면 1990년 뭐 교수님 잘 아시지만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90년 독일 통일, 91년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소련 붕괴, 92년 한중 수교, 그다음에 데저스톰, 지정학적 변수와 지금의 지정학적 변수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뭐가 있었냐 그러면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 로봇, 드론, AI, 양자 컴퓨팅, 뭐 수많은 그 새로운 디지털 소위 I 4.0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4년이 지나고 나면 2025년부터는 새로운 산업이 붐업 하지 않겠는가, 익스플로드 폭발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중심이 되는 애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다. 소위 말해서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런 산업들이 저는 폭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많은 분들이 뭐 욕조 형태의 완만한 경기 회복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어쩌면 2025년부터는 1990년도에 J커브를 그렸던 시점처럼 완전히 익스플로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산성 데이터를 한번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요. 1980년에서 95년까지는 미국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1.5%였고 그런데 95년부터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서 2007년까지 우리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7%. 맞습니다. 근데 2008년 위기가 오면서 그 이후로는 평균 1.5%. 작년에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매그니피스트 세븐 예,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 때문에 예. 다시 생산성이 증가하는 국면이 저는 2%대 이상으로 올라갈 아. 거라고 저는. 왜냐 그러면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회사들을 보면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만 명씩 해고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상당히 생산성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전체 노동 생산성이 한 76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한 80 근방으로 접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는 시점이 저는 2024년 말부터 된다면 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이벤트들이 속출할 거고 예. 지금 해고된 매그니피센트 세븐 안에 있는 우리도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의 많은 인력들을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이 인력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다른 예. 가지 산업으로.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세상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저 미국 주가 뭐 특히 앞서 네. 말한 7개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이게 뭐 또 거품이 아니다. 저는 절대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예. 궁금해서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예. 만약에 처음 IPO를 했을 때 예. 걔들이 2불 50, 3불 50 했을 때 우리가 크게도 안 하고 그냥 푼돈 1,000만 원 정도만 예.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예. 지금 그 수익이 얼마큼 됐을까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잘 아시지만 주식을 사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받고 배당을 또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거를 하나도 팔지 않고 그냥 2013년이나 또는 1995년에 IPO를 했을 때 딱 $10,000를 투자했으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만 불 정도 됩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오. 하나도 안 팔고. 그게 정상적인 가치예요? 보시기에? 저는 그 정도 가치는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야. 예, 저 미국 주식을 특별히 물어본 거는 네. 우리 저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 참 많이 하시거든요. 아, 요즘 그렇죠. 하시죠. 예. 네, 그런데 국가별 비중을 보면 작년 건 안 나왔는데 2022년 비중 보니까 미국이 61%, 유럽 15%. 거기에 제가 아. 일조를 했습니다. 아, 저는 한국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아, 한국 주식 하지 마시라. 예, 심지어는 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가서도 예, 당신들이 만약에 95년부터 아마존을 사고 예, 애플을 사고 구글 주식을 샀으면 예. 삼성전자 주식 예, 말고 예.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이 아. 지금보다 줄었을까 더 예. 늘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예. 왜 그러냐?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에다가 사회 시스템이 맞아요. 프로그레시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도 네. 없고 오직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생존을 할 것인가를 문제를 놓고 과학과 기술에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그 기업을 키워서 배당금으로 받는 사회가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선과 악의 기준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돈을 누가 많이 벌어다 줬느냐. 그게 미국은 선과 악의 기준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뭐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실 네. 거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미국에다 네. 하셔라. 그러면 단 거기에 교수님 아시지만 환 리스크는 있습니다. 예, 요 환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문제인데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을 해봤으니까 예, 우리나라 분들은 미국 오시면 환율을 생각해서 돈을 쓰시잖아요. 네. 근데 미국서 살아보면 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에서 1달러는 1달러입니다. 그냥 무슨 개념인지가 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이 어렵고 뭐 신경 안 잘 나가고 쓰네요. 예 관계없이 미국에서의 1달러 가치는 그대로 1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나중에 자녀분들이 10년, 20년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돈이 어느 정도 예. 나중에 여행을 왔을 때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예.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근데 합니다. 미국 주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올랐는데요. 근데 2000년에 IT가 붕괴되면서 그렇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니까 네, 제자리 오기까지 딱 10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진짜 거품이 크게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들이 왜 007 영화 이런 거 보면 악당들이 전략적으로 주가를 무너뜨리려고 막 그 폭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스페큘러티브하다, 그러니까 투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잘 나가는 걸 보면 꼭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블랙 먼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아주 V자 형태로 고를 패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느꼈을 때 아 이거는 심하게 꺾어졌네 라고 하면 곧바로 반등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 나중에 한문주 교수님한테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어디에 연동되어 있냐 그러면 30년 국채금리에 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 30년 국채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느냐?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30년 중심이거든요. 한 6대4로 30년, 나머지 4가 한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주택가격을 거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주택금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택가격이 아까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품 형태로 올라버리면 서프라임과 같이 그림자 금융이 뒤에 존재한다는 걸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2001년도에 주택을 샀는데요. 15만 불 주고 샀는데 지금 그게 얼마냐면 27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도시가 제가 집을 살 때는 5만, 6만 정도였어요. 이게 지금 배로 늘었습니다. 인구가. 그러면 주택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을 거 아닙니까?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니까 주택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2%의 목표치에 맞는 미 연준 금리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하니까 주택가격은 오르지 않고 주택 공급은 되고 사람들이 주택을 사서 퍼스트 스타트 하우스를 사고 또 교체하고 하는 그 순환 과정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한문도 교수님께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에서 조금만 더 말씀 주시면은 그 2007년 이제 집값이 하락하면서 네, 미국 많이 금융이 떨어졌죠.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순하게 뭐 비교해 보면은 물가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맞아요. 주택가격이 그때보다도 높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에 비해서도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거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생산성 지수 이런 건 말씀 주셨는데 1980년대, 90년대에 노동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PIR 개념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거를 뭐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노동을 뭐 만약에 10,000시간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10년 쭉 갔다라면 지금은 25,000시간 두 배 반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굴러가는 시스템은 뭐냐면 지금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박사님이. 인플레이션과 맞춰서 금리를 조정하고 거기에서 대출 리파이낸싱이나 파이낸싱 시스템을 정부가 잘 아니까 돌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땐 임계점에 자꾸 오지 않냐라는 체크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한두 번 겪어봤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스킬이 있잖아요, 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절 능력이 뛰어나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이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야를 떠나서 정부 계신 분들이 이게 국가 정책이나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 대계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과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대출 정책도 정하고 이런 거시적인 개념이 약하고 그냥 내년 총선이니까 올려 내려 뭐 이런 게 너무 슬픈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택 가격은 수요가 뒤에서 받쳐줄 때는 이 대출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계속 뭐 신용 창조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좀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10년 뒤에 대한민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같이 커플링으로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시고 미국은 거품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면 조정하는 동안에 견고하게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법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뭐 지금 반도체 공장 지으면은 일자리 생기고 이런 어떤 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거품이 있을지라도 조정이 된 다음에 인구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한은 약간 가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둔화되겠죠.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약간 리스크에 좀 노출되어 있고 미국은 노출되어 있지만 조정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세력, 좋게 얘기하면 투자 세력. 이분들이 이제 시장을 약간 좀 메이킹 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현명한 분들은 시장 보고
타이밍을 잘 보시는 거고, 약간 막차 타고 쫓아가시는 분들은 물리고 이런 거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예. 그 방금 한문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가 네. 제가 최근에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네. 40대 부부인데요. 네. 40대 한 45, 60대 네. 부부인데 임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쉽게 말하면 막차.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아, 실화? 예, 실화. 네. 근데 이 40대 15개의 오피스텔을 매입을 아, 하셨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약금으로 한 4,500만 원, 4,500 또는 5천을 잡으면 15개면은 한 7억 5천만 원이면 7억이죠. 7억이면은 그 15개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분들 생각엔 15개를 내가 매입을 했으니 입주하는 날 전세 계약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나머지 돈을 갚고 그렇죠.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예. 갚고서 내가 15개에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고 생활하면 내가 노후도 보장이 되고 현재도 끌어나갈 거라는 생각을 예. 해서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예.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맞아요. 15개 중에 10개는 그냥 손해보고 팔아버리고 네, 5개를 억지로 가지고 지금도 발발발 떨고 계시는 잘하죠. 사례가 있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김포, 예. 쿠리 이 네. 사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미국과 한국의 자본주의의 미천한 역사에서 발생되는 갭인데요.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한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나 캘리포니아, LA 사는 사람, 야, 집값 오르니까 좋겠어. 집값 얼마 올랐어. 이런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이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정부 말씀을 하셔서 이 정부가 떴다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총선할 때 돼서 구리를 갖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주리 시민들은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비극의 시작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행복한 조치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우선이 돼야 되냐, 개인이 우선이 되냐 놓고를 봤을 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예. 예. 개인의 행복이 모이면 국가의 행복이 되니까 예. 누구 마음대로 해. 그래 버리면 민주주의 제도에서 투표 딱 해가지고 뽑히면은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고 구리 집값은 지금보다 1.5배가 뛰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정책을 운영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례로 비춰질까요? 아,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필요 없고 제대로 정부가 떴다방 역할만 해주면 이제 김포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북천까지도 서울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서울로 우리도 편입해줘. 이거 안 해주면 안 해. 이런 소리가 나올까? 그러면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금리 정책이든 어떤 재정 정책이든 어떤 조세 정책이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멋대로 하면 되니까요. 누구 멋대로? 정치인 멋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면 경제의 운용 시스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삼성폰을 쓰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잖아요. 네. OS. 네. 애플은 애플 OS 시스템. 네. 미국은 미국다운 OS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금리 정책, 재정 정책을 맞춰서 가는데 네. 우리는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아니고 우리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디폴트가 워낙 많아요. 네. 하다 보면 에러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국민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육이나 이런 방식으로 자, 국민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랄 해저드를 피합시다. 이거는 우리도 참읍시다. 구리를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대합시다. 어느 구리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하세요? 네, 선진국이 다행이네. 됐어요. 아, 지금 그렇군요. 싫어합니다, 이것도. 그건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네. 김포 시민들이 그러시죠. 투표자고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미 이제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처럼 네. 국민들이 유튜브의 위력을 알아가지고 팩트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김포가 편입이 됐을 때 좋은 점은 서울이라는 이름 외에는 뭐 재정이나 앞으로 세금 낼 거 이런 거 그렇죠, 그전에 그렇죠. 몰랐다가 요새 막 이번에 유튜브들이 막 쏟아내니까 그냥 전철만 놓지 무슨 이상한 사람 이런 주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방세 뭐 또 농 이런 한 예로 네. 그 농어촌 특별 진학 대학 있잖아요. 예. 대학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지는 게 더 많고 전철만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다 보니까 소리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 국민처럼 선진화되기 시작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유념하셔야 되겠다. 구리 시민들과 김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가야지만 맞죠? 네. 국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